네 살배기 아이의 눈에 아버지는 왕이었고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 사이 그 아버지는 폐위된 폭군이 되었고 어머니는 왕국을 망친 요부가 되었습니다. 궁궐은 비명으로 가득 찼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공주에서 반역자의 딸로 이름조차 저주가 된 아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야 했던 이 아이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것은 연산군의 잊혀진 딸, 이영수의 이야기입니다. 1506년 음력 9월 2일 조선의 도읍 한복판, 경복궁에는 가을의 공기보다 더 깊은 냉기가 내렸습니다. 도시가 잠들고 그림자가 지배하는 인시인지, 그러나 오늘 밤 궁에는 잠이 없었습니다. 오직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 돌바닥을 울리는 갑옷 입은 발소리, 그리고 마침내 충성심이 부서진 남자들의 함성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왕실에 누가 간, 이제 갓 4살이 된 어린 소녀가 부드러운 손길이 아닌 혼돈의 전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영수, 그녀는 공주입니다. 그녀는 왕국의 가장 강력한 남자인 연산군과 그가 가장 총애하는 후궁 장록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그녀의 짧은 일생 동안 이 궁전은 비단과 음악, 그리고 넘치는 애정의 세계였습니다. 오늘 밤 이곳은 불과 공포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왕조의 몰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생명의 빛이라 부르던 아버지가 이제 폐위된 폭군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재우며 노래를 불러주던 어머니가 왕국의 쇠락을 초래한 요부, 독사로 낙인 찍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때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당신의 이름이 영원한 치욕의 표식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진정 왕들과 그들의 웅장한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잊혀진 딸, 무너진 유산의 잔해 속에 남겨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역사 자체가 당신의 완전한 말살을 요구할 때 생존을 위한 증언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연인들의 딸, 이영수 공주의 이야기이며 그녀가 폭풍이 지나간 후의 침묵을 어떻게 견뎌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멀지 않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영수가 태어난 150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의 탄생은 점점 어두워지는 궁정에서 보기 드문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미 변덕스러운 성미와 뿌리 깊은 편집증으로 알려진 연산군은 그녀 앞에서 변했습니다. 사소한 말실수 하나로 선비에게 태형을 명할 수 있는 군주가 어린 딸을 안고 있는 모습은 궁녀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다정함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순수함을 그녀에게서 보았습니다. 궁궐은 독사들의 소굴이었고 시시각각 변하는 동맹과 은밀한 음모의 장소였습니다. 모든 대신, 모든 친척, 모든 신하가 숨겨진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그의 아이는 순수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야망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가 세상에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장록수 또한 이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그녀는 왕의 총애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노비 출신이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적들이 쓴 공식 역사서는 그녀를 왕을 홀리고 그의 최악의 충동을 부추긴 교활한 요부로 그릴 것입니다. 하지만 딸에게 그녀는 그저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따뜻함의 원천이었고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러주는 사람이었으며 아이의 어떤 두려움도 달래줄 수 있는 손길의 주인이었습니다. 장록수는 자신의 위태로운 위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이 자신의 방패인 동시에 표적임을 알았습니다. 궁중의 귀부인들은 그녀의 낮은 출신과 영향력을 경멸했습니다. 유학자들은 그녀를 왕국을 병들게 하는 도덕적 부패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외줄타기를 했고 그녀와 그녀 딸의 생존은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이 연약한 세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영수는 특권의 거품 속에서 자랐습니다. 왕국이 아버지의 변덕스러운 통치 아래 신음하는 동안 그녀의 나날은 왕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비단 옷을 입고 섬세한 비녀로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우아한 몸짓을 배웠고 아버지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지은 누각들 사이로 그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산군은 그녀를 사치스러울 정도로 아꼈습니다. 그녀가 꽃 한 송이를 보고 감탄하면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녀가 멜로디를 즐기면 악사들이 불려와 몇 시간이고 그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보물, 흠없는 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공포로 정의되는 궁정에서 이 어린 공주는 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폭군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육아실 담장 밖에서 왕국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통치는 트라우마의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친어머니인 패비 윤씨는 할머니인 인수대비와 그녀의 궁중 동맹들의 명령에 따라 폐위되고 사사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마음속 깊이 트어터진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공고히 하자 그 원한은 두 번의 피비린내 나는 사화로 폭발했고 수많은 선비와 관리들이 처형되고 그들의 가문은 파괴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조정은 통치의 장이 아니라 공포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유교 최고의 학부인 성균관을 개인적인 유흥 장소로 바꾸어 강의실을 기생과 술로 채웠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토지와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조금의 비판이라도 뿌리 뽑기 위해 특별 경찰 조직을 만들었고 처벌은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도성 안의 공기는 말 못할 공포로 두꺼워졌습니다. 인생은 한수만 잘못 놓아도 죽음을 의미하는 체스 게임이었습니다. 장녹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록이 주장하듯이 그녀가 그의 분노에 부채질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채 잡아먹힐까 두려워 내리지 못하는 여자였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그의 편집증에서 자신의 불안정함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둘 다 각자의 방식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령에 시달리는 왕이었고 그녀는 귀족들의 궁전한 평민이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그들을 군맘하려는 엄격한 관습에 대한 공유된 반항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들은 공동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왕국에는 유독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보호받는 세계의 중심에는 그들의 딸 이영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결합에 살아있는 상징이었고 그들이 파괴하고 있는 세상 속 완벽한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정당성이자 구원이었으며 잔인함 속에서도 무언가 선한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통치, 마지막 파국적인 장의 발단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1504년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관리들이 어머니의 사사를 지지했는지, 어떤 후궁들이 그녀를 비방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끓어오르던 분노가 복수심에 불타는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자사화였으며 너무나 끔찍한 잔혹행위로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은 누구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고인이 된 영의정 한명회의 시신을 파내어 그 해골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는 친할머니인 인수 대비까지 심하게 매질하여 그 상처로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왕국은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광기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림자 속에서 적을 보았고 유령의 복수를 위해 왕조 전체를 불태울 의지가 있는 왕의 소행이었습니다. 군주와 신하 사이의 충성이라는 유대, 즉 천명 그 자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수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먼 곳의 천둥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숙청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어두워진 기분, 더 연약해 보이는 어머니의 미소, 궁녀들의 조용하고 두려움에 찬 목소리를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궁전 자체가 끔찍한 타격을 예상하듯 숨을 죽이고 있음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권력이란 요새가 아니라 폭풍 구름이며 그녀의 가족이 그 중심에 살고 있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거침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호화로운 연애와 사냥의 자금을 대기 위해 국고는 바닥났습니다. 왕은 지방에서 수천 명의 어린 여성들을 징발하여 개인적인 기쁨조로 삼았습니다. 그는 더욱 정교한 공무를 요구했고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관리들을 극형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마들로부터 도망치는 남자였고 온 나라를 자신과 함께 심연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그의 과도함을 억제하기는커녕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비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친족들을 부유하게 했고
친척들에게 관직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과 겁에 질린 조정에게 그녀는 희생양이 되었고 그 시대의 모든 부패와 타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담을 유혹한 이브였고 왕국이 타락한 근원이었습니다. 그것은 군주제의 구조적 실패를 검토하기보다는 천한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편리한 서사였습니다. 궁궐 내부에서는 음모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고위 관리 3인이 주도하여 비밀스러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야심찬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폐위시키는 것이 더 이상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보존의 문제임을 깨달은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을 왕좌에 그대로 두는 것은 곧 처형대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스파이 네트워크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극도의 신중을 기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군 지휘관들 사이에서 지지를 모으며 안정과 유교적 질서로의 복귀를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왕좌에 앉히기로 선택한 후보는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겸손했으며 연산군이 갖지 못한 모든 것, 즉 중용,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제정신을 상징했습니다. 1506년 가을이 다가오면서 도성의 긴장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모든 관리는 그날 저녁에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장녹수를 중심으로 한 측근들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으며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폭정에 갇힌 죄수였고 궁전은 그의 금박을 입힌 새장이 되었습니다. 왕이 겪는 심리적 타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악몽에 시달리며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주 사소한 모욕에도 경노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고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조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도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그의 사랑은 현실에 대한 유일한 역이었고 밀려오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딸의 순수함이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씻어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딸과 함께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수에게 이 날들은 그녀 첫 번째 삶의 마지막 날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발밑의 땅이 곧 꺼지고 자신이 알던 온 세상이 불길에 휩싸일 것이라는 것을 행복하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원에서 놀았고 어머니의 노래를 들었으며 아이의 사랑이 주는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아버지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빌린 시간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곧 암울하고 폭력적인 결말에 도달할 동화 속 공주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폭풍이 모였고 이제 곧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이 터졌습니다. 쿠데타의 밤은 계산된 폭력의 대혼란이었습니다. 핵심 군부대의 충성심을 확보한 공모자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왕의 가장 아첨꾼이자 증오의 대상이었던 관리 임사홍의 집을 포위하고 그 자리에서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구시대는 끝났다는. 거기서부터 그들은 궁전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미 왕에게 환멸을 느끼고 겁에 질린 왕실 경비대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뚫렸습니다. 연산군의 권력이라는 세심하게 구축된 세계는 몇 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반란의 소리는 마침내 왕의 처소에 도달했고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소음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안에서는 공황이 터졌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연산군은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포식자였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공포가 그의 문 앞에 와 있었고 그것은 그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잊어버린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후궁들과 몇몇 충성스러운 환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의 겁에 질린 얼굴은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장녹수는 딸을 찾았습니다. 순수한 혼돈의 그 순간 그녀의 유일한 본능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살배기 영수를 팔에 안고 궁전이 무너지는 소리와 광경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이름은 몰라도 공포는 압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 그 손의 떨림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란군이 왕의 침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외심이 아닌 차갑고 냉정한 심판의 눈으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은 이동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수였습니다. 수백 명의 죽음을 명령했던 남자. 연산군은 잠옷 차림으로 모든 권위를 박탈당한 채 초라한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분리는 잔인하고 신속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의 한 병사가 앞으로 나아가 장녹수의 팔에서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종말을 맞이한 어머니의 필사적인 힘으로 딸에게 매달리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군대를 상대로 한낱 여인이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억지로 떼어졌습니다. 어린 공주는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녀의 작은 손은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부모님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심연을 응시하는 한 남자, 불신과 절망의 가면을 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찢어지듯 빼앗기는 아이를 향한 공포에 사로잡힌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영수의 남은 생을 정의할 상처였습니다. 그녀의 전 세계가 폭력적으로 절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숙청이 뒤따랐습니다. 새 왕 중종이 왕위에 올랐고 이제 공신이 된 공모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는 이전 통치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연산군의 아청꾼들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법령은 무효화되었습니다. 그의 유흥장소는 해체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역사에서 오점을 지우려는 체계적인 시도였습니다. 장녹수는 대중의 분노가 향한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magnificent한 가마를 타고 지나갔던 바로 그 도성의 거리를 끌려다녔습니다. 그녀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조롱하며 돌과 욕설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인간이 아닌 증오받는 정권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처형은 공개적인 구경거리였으며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왕국을 위한 카타르시스를 분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군 훈련장에서 참수되었고 그녀의 죽음은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산군 자신은 처형을 면했는데 이는 전직 왕에게 베풀어진 마지막 차가운 자비였습니다. 그는 왕의 칭호를 박탈당하고 군의 신분으로 강등되어 유배지인 강화도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병으로 그곳에서 2달 만에 사망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심 또는 더 사악한 무언가 때문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걸맞은 장례 의식 없이 묻혔고 그의 무덤은 표식도 없이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4살배기 공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영수는 이제 괴물과 마녀의 딸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명예스러운 왕조에 살아있는 유물이었고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쿠데타와 혁명의 잔인한 논리 속에서 구체제의 아이들은 종종 미래의 왕위 주장을 막기 위해 제거되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은 세왕인 삼촌의 의지에 달려 신라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중종은 어려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는 쿠데타를 조직한 강력한 신하들에게 왕좌를 빚졌고 그들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의 조카, 그의 혈육이었습니다. 아이를, 특히 권력을 되찾을 현실적인 길이 없는 여자아이를 처형하는 것은 심각한 잔인 행위가 될 것이며 새 정권의 도덕적 권위를 더럽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확히는 자비가 아니라 일종의 살아있는 말살이었습니다. 영수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도록 허락받았지만 그녀의 정체성은 박탈당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왕실 칭호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연산의 딸이 되었고 그 이름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그녀는 궁궐 담장 안에 그러나 중앙조정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은밀하게 자랐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침묵 속의 학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활기차고 사랑 넘치던 세계는 무균적이고 두려운 환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를 돌보는 하인들은 애정이 아닌 의무감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악마의 자식이었고 그들은 그녀의 더럽혀진 피가 자신들을 감염시킬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게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고 걷는 법, 말을 걸 때만 말하는 법, 자신을 가능한 한 작고 위협적이지 않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에게 생존은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표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가슴속 깊이 묻었습니다. 차갑고 잿빛이 된 삶 속에서 그것은 비밀스러운 온기의 창고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에 대해 말할 수 없었고 공개적으로 애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조용하고 고독한 짐이었습니다.
그녀가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은 왕족 여성에게 기대되는 길이었지만 누가 연산군의 딸과 결혼하겠는가? 그녀와 동맹을 맺는 유력한 귀족 가문은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제에 대한 동정의 표시, 위험한 정치적 발언으로 비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고 그녀의 혈통은 아무도 감히 마시지 못할 독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미혼 상태로 남아 궁에서 주는 빈약한 수당으로 연명하는 잊혀진 국가의 피보호자였습니다. 그녀는 동년배의 다른 소녀들이 약혼을 축하하고 그들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자신의 삶은 과거의 호박 속에 갇힌 채 정체되어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변칙이었고 조정이 아직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한 느슨한 실타래였습니다. 마침내 해결책이 나왔을 때 그것은 그녀의 나머지 삶처럼 실용적이고 비낭만적이었습니다. 조정 관리들은 아마도 중종의 뜻에 따라 적절한 짝을 찾았습니다. 고위 귀족이나 강력한 학자가 아니라 그 자신도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권한이었습니다. 권한은 첩의 아들, 즉 서자였습니다. 엄격한 조선 사회의 위계 질서에서 이것은 그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자신의 출세길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역시 영수처럼 출생의 오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부모가 누구인지로 판단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힘이 없는 안전한 선택이었고 반역자의 딸과의 결합은 조정에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않을 남자였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성대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의식도 즐거운 축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분을 정하고 남편의 보호 아래 두는 조용하고 행정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유일한 집이었던 궁궐의 경계를 떠나 심오하고 의도적인 무명 속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그들의 삶에 대해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방자라는 공통된 지위에서 위안을 찾았을까요? 애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상호 생존의 파트너십이었을까요? 우리는 단지 그것이 영수에게는 일종의 해방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왕좌로 정의되지 않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였고 아마도 결국에는 어머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은 아버지의 긴 그림자와 분리된 오직 그녀만의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적은 양의 녹봉쌀, 옷감,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자선인 동시에 통제하는 제스처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완전한 궁핍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했지만 또한 그녀가 왕의 은총으로 살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그녀를 왕실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존재는 왕실 연대기의 각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를 파괴할 모든 이유가 있는 세상에서 그녀는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저항은 반란이나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내는 단순하고 심오한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꾸렸고 늙어갔습니다. 그녀는 쿠데타의 초기 분노보다 오래 살았고 아버지를 폐위시켰던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으며 한 개인의 조용한 익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공주로 태어났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용하고 비극적인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영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 역사, 그리고 기억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첫째, 그것은 우리에게 승자가 쓴 서사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강요합니다. 조선 왕조의 공식 기록은 연산군을 1차원적인 괴물로 장녹수를 사악한 요부로 그립니다. 그들은 국가가 공인한 도덕극의 악당들입니다. 하지만 영수의 이야기라는 작은 틈을 통해 우리는 더 복잡한 무언가를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엄청난 잔인함을 보였지만 자기 자식에게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아버지를 봅니다. 우리는 야망과 사랑이 불가분해 그리고 치명적으로 얽혀있던 어머니를 봅니다. 그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악마가 국가적 무대에서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한 결함있고 부서진 인간이었습니다. 영수의 존재는 그들의 인간성에 대한 증거이며 공식 역사가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한 그들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녀의 삼촌인 중종의 동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녀를 살려준 그의 결정이 진정한 연민의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영리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그녀를 살려두되 힘을 빼앗음으로써 그는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었고 형의 폭정과 대비되는 자비로운 통치자로 자신을 포지셔닝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자비의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조용하고 억눌린 삶은 그가 정의로운 왕,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 왕이라는 것을 지속적이고 미묘하게 상기시키는 장치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 연극이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연극의 말없는 스타였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주제, 즉 개인과 역사의 비인격적인 힘 사이의 충돌과 연결됩니다. 영수는 자신의 운명을 당할 만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죄는 그녀의 출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린 무고한 존재였고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앞 세대의 야망, 원한, 그리고 실패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의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 왕과 대신들의 투쟁에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아이들을 대표합니다. 그녀의 생존 자체는 저항의 한 형태로 읽힐 수 있습니다. 쿠데타는 연산군의 모든 유산을 말소하고 그가 섰던 땅에 소금을 뿌리려 했습니다. 이영수는 살아감으로써, 결혼함으로써, 자녀를 가짐으로써 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생물학적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판결에 대한 조용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항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식인 삶 그 자체를 통해 그 기억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역사 속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평행을 이룹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차르, 니콜라이 2세의 자녀들, 혹은 다른 폐위된 군주들의 자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그들은 혁명의 첫 번째 희생자들이며 그들의 죽음은 미래의 복권 보기를 막기 위한 잔인한 필요악으로 간주됩니다. 영수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권력의 차가운 논리 속에 생긴 균열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삶은 폭정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그 여파가 남기는 길고 외로운 잔존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국 역사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에서 이영수의 이야기는 빛바랜 실 한 가닥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침묵, 인내, 그리고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태어났고 왕의 총애를 받는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익명의 여인으로 죽었고 그녀의 이름은 소수의 사관들에게만 알려졌습니다. 궁전에서 무명으로의 그녀의 여정은 부의 절대적인 취약성을 통렬하게 상기시킵니다. 그녀의 삶은 혈통이 운명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왕관이자 특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결코 진정으로 탈출할 수 없는 세장이자 굴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푸른 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은 유독한 것으로 간주되는 피였고 그녀는 평생을 그것을 안고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의 궁극적인 교훈은 아마도 철학적인 것일 겁니다. 그것은 역사가 단일하고 객관적인 진실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이야기들의 집합이며 가장 크게 들리는 이야기는 종종 강력한 자, 승리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 공식 기록 사이의 틈새에 이영수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거대 서사의 가장자리를 맴도는 유령들을 찾아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권력은 덧없고 영광은 일시적이지만 인간 행동의 결과 잔인함, 사랑, 복수는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영수는 부모님의 격동적인 삶의 메아리였으며 폭력과 열정의 교양곡에 찍힌 마지막 조용한 음표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끈질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우려는 세상에 맞서 그저 살아남은 반역자의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가장 심오한 승리일 수 있습니다.